위험하니까.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현호 씨, 네. 붉은귀 거북,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또 뉴트리아.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아시나요? 글쎄요. 이 붉은귀 거북은 아마 귀가 빨간 거북이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큰빛 이끼벌레는 이 작년에 4대강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논란이 많았던 외래종이잖아요. 그리고 뉴트리아는 큰 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제가 살짝 유추해보니까 셋 다 외래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낙동강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뉴트리아는 낙동강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 마리당 2만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뉴트리아가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또 낙동강 유역에 얼마나 많은지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과 함께 낙동강으로 가봤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 포획 준비 작업이 한창인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을 만났습니다. 이게 유토리아 잡는 포획 트랩인데 여기다 먹이를 달아놓고 열어놨을 때 유토리아가 들어와서 요 먹이를 건드리면 여기 문이 탁 닫혀요. 탁 닫히면 요 안에 갇히는 거예요. 퇴치 전담반의 주요 활동 구역은 낙동강 중하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포획틀로 뉴트리아를 잡는데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위를 계속 살핍니다. 우리가 여기 차 타고 열어다니면서 강에 유토리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찾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자타공인 뉴트리아 사냥꾼 전홍용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강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위협적인데요. 네, 그렇죠. 강렬한 첫인상에 반해 몸짓은 너무나도 여유로운데요. 사람이 지나가도 놀라질 않더라고요. 뉴트리아는 80년대 식량 자급과 모피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됐습니다. 하지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급속도로 자연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떠올라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까지 가동된 거죠. 먹이는 그럼 타서 오시는 거예요? 먹이는 자체에서 이제 많이 구하죠. 아, 어떻게요? 이래 농민들이 이제 이거 채소를 상품성 없는 거나 쏙가서 버리는 거. 포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포획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로 뉴트리아가 좋아하는 먹이인 수생식물 근처에 틀을 놓는데요. 습지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탓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포획틀 하나 놓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 강 PD 고생 많았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뉴트리아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모든 수생식물을 다 먹어 치워가지고 습지가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이거. 이게 다 먹어 치운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완전 습지를 파괴시키는 현장이죠, 이게. 뉴트리아는 주로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사는데요. 낙동강을 정화시키는 수생식물들의 뿌리를 다 먹어치워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로 해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연근 뿌리 파먹으려고 여기 파제낀 거예요. 여기. 곳곳에서 뉴트리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낙동강 유역은 서식 환경이 좋아 뉴트리아가 대량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에 가장 많은 뉴트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뉴트리아의 90% 이상입니다. 이들이 낙동강의 습지와 농지를 급격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건 농민들입니다. 뉴트리아가 농작물들을 파헤치고 먹어치우는 탓에 급기야 농사를 포기한 농가들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아침에 오면 줄로 서가지고 이게 막 밭이 바글바글합니다. 이 연을 심으면 연을 갖다 이렇게 타갖고 싹 다 먹었거든요. 그 연이 아예 이제 저것 때문에 아예 연이 안 된다고 하고 못 심었습니다. 이번에
쉬다가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뉴트리아 저 잡는다고 해갖고 그래 오시갖고 그래 잡는 머리 이제 다시 연심을 하고. 엄청 깨끗한 동물인데 가져가가지고 씻어가지고 아삭아삭 달짝 빠가 먹어.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어. 먹는 거는. 겨울에 얼음이 얼면은 저기 위에 떠 얼음 위에 그대로 탁 몇 마리가 때를 지어가지고 무슨 에스키모에 무슨 계획 이런 꽉 굉장히 많아요. 하루 전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뉴트리아가 걸려들었습니다. 먹이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꼼짝없이 갇힌 건데요. 성격이 포악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틀을 수거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크네요. 네, 10kg 이상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수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무겁기도 무겁고요. 이 틀 안에서 뉴트리아가 움직여서 틀을 들어 옮기기도 어려웠습니다. 뉴트리아 한 마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아직 어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강 PD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홍용 씨는 하루에 보통 100개 정도의 포획틀을 설치해서 30마리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함께한 2시간 동안 잡은 뉴트리아만 10마리가 넘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잡았네요. 네, 그렇죠. 와, 진짜 크다. 그래 해마다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6년 동안 잡은 개체 수만 해도 한 5천 마리 이상 포획을 했어요. 이렇게 잡은 뉴트리아는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생태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든 뉴트리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퇴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퇴치 전담반도 운영을 하고 이제 광역 수매제까지 하면서 이중으로 이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10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13년 초에 서식 개체를 추정할 적에는 8천에서 1만 개체 정도 추정을 했는데 14년 말에 작년에 이제 다시 추정을 하니까 8천 개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번식력은 억제시켰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계속적으로 잡아낼 경우에는 뭐 3년 안에는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뉴트리아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런데 강 PD, 이번 취재하면서 고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이 퇴치 전담반 어땠나요? 네, 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3번 놀랐는데요. 먼저 낙동강 유역에 뉴트리아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요. 또 제가 직접 잡아봤잖아요. 그 크기와 힘에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규모에 놀랐습니다. 연근밭은 물론이고 주위에 당근, 시금치밭 등 나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습지 식물들도 뉴트리아가 뿌리를 먹어서 죽어 있거나 썩어버린 곳이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뉴트리아 퇴치에 열중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정말 낙동강의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해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퇴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걸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할 당시에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사육 붐까지 이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 팔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방치하거나 방사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거죠. 뉴트리아는 세계적으로도 세계 100대 악성 외래 생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외래종을 들여올 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부산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소방관 이장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119에 신고만 하면 소방차가 뚝딱 와서 불을 꺼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소방관들이 불을 한번 끄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출동할 때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재현호 아나운서가 오셔서 직접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요즘 여기저기서 화재 사고가 참 많죠. 이 화재나 응급구조 등 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 바로 소방관입니다.
자, 그런데 강 PD, 소방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부산 시민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나요? 들으시면 놀랄 텐데요. 정확히 1,373명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소방관 한 명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소방관이 돼봤는데요. 이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일일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이곳 소방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소방관 하면 이 시민들이 위급할 때 항상 먼저 출동하는 그런 시민들의 수호신이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제가 그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를 도와주실 이장수 교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교관님이 누구시죠? 예, 제가 이장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지금 뭐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중이시죠? 처방 차량이 출동하기 네. 위해서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기본적인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기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긴장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하루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킨 대로 하시면 네. 정말 멋진 소방 체험을 할 수 제가 있습니다. 시키는 건 되게 잘합니다. 예. 뭐 딴 건 몰라도 하라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그러면 예.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개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예. 개인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예, 6가지 착용을 먼저 하고 예. 일단 출동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방화복, 네네네. 그다음에 호흡을 보호할 수 있는 예. 공기 호흡기까지 6가지를 착용해 6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착용을 하고 착용을 할 기본적으로 때, 네. 착용을 반드시 하고 예. 바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앞에 두 소방관을 따라 입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입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화재 진압까지 하는 소방관들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화복까지 입었으니 이젠 장비를 다룰 차례입니다.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신속하게 바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수관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른손으로 네. 손잡이를 잡고 밑에 손잡이를 오른손을 잡고, 예. 잡고 각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는 직사 돌리시면 물이 각도가 점점 커지면서 분모가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앞구비 자세가 차렷 이렇게 서 있으면 당기면 예. 되겠죠. 물이 뒤에서 아니 오면- 물이 이 정도로 큰 파워로 온다면 예. 때로는 더 강한 파워로 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조건 앉아서 이동. 불길이 정말 빠르게 번지네요. 실제 불이 나면 이보다 더 하겠죠. 어디서 불이 나는지 확인하고 방수를 합니다. 방수! 방수! 다시 직사. 다시 방수. 방수님. 방수 정지! 어떻나요? 저쪽으로 불이 계속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원래 이곳 현장에 오면 더 잘 안 꺼지죠. 훈련 없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훈련하지 않으면 예. 큰일 납니다. 이제 출동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동! 이렇게 출동 처음 하실 때는 기분이 어떤가요? 물이 아니기만 해. 바람에서 바람. 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합니다. 이렇게 딱 나가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거는 확실히 저희는 빨리 가려고 예. 그 생각 늘 갖고 있죠. 지금 보셨나요? 폭풍 질주라고 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소방차 108기 저런 차들이 많나요? 저희 막 끼어들거나 네. 소방차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있어요. 소방차 내 따라온 차도 있어요? 자기도 빨리 가려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대가 이렇게 끼어들었네요. 교관님, 저런 차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본인 집에 불이 났어도 저렇게 하실까?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같이 사는 사회인데 네.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게 좀 안타깝죠. 화재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5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8%라고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드디어 골목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 아슬아슬하다. 이게 차가 길잖아요. 회전할 때 꼬리 부분이 또 닿으면 안 되니까 골목골목에서는 참 힘드시겠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산악지이고 예. 또 이런 언덕도 많고 예. 다 도시보다 엄청 이런 많습니다. 황 PD,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골목길이 7곳이 있답니다. 그럼 그곳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이분들은 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영업하는 차인데 방송을 좀... 자, 내리세요. 자,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영업용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서 이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겠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도 힘든데 길까지 막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부산시내 보면 예. 이런 골목길이 엄청 많은데 네.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 대형 트럭 같은 게 소방차가 다 대형 트럭이지 않습니까? 예. 못 들어가는 곳이 아주 많이 그래서 시간도 그렇군요. 지연되고 예. 지금 이런 차는 진짜 거의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해놨어요. 분명히 여기는 주차하는 곳이 아닌데도 여기 지나갈 수 있나요? 소방차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차 폭은 약 2m 50이고요. 2m 50이요. 원활하게 운행을 하기 예. 위해서는 최소한 3m 50 정도의 폭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재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보통 주차가 안 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예. 일반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4m 35 정도 나오거든요. 주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얀 차가 주차가 돼 있다면 교관님 지금 여기 2m 43cm 정도 나오거든요. 뭐 2m 40이면 차가 못 지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못 지나가죠. 자, 조사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가 충격적이게도 부산이 13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법 주차된 승합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꿎은 시간만 끌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교관님,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체험을 했는데 예. 잘 했습니까? 네, 아주 믿음직스럽게 네. 정말 소방관처럼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내 가족의 일처럼 항상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예, 그렇게 하죠. 자, 제가 먼저 구호를 외치. 예, 자, 현장에 간 부산 소방 화이팅! 화이팅! 네, 소방관이 된 최연호 아나운서의 모습 잘 봤습니다. 방화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는데도 앞에 끼어드는 차들을 보니까 조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자주 있나요? 네, 보셨다시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소방본부는 소방차가 보이면 길을 비켜달라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구조대원 진입도 더 어려워지는 데다 이 폭발 위험까지 있어서 화재 진압이 힘들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5분을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길터주기입니다. 1분 1초라도 소방관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이 소방사의 앞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 부산의 모든 초중고 학교가 일제히 새학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조금 들뜬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컨테이너 건물에서 공부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면 가건물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도 받고 뛰어놀기도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가 학교 시설로 과연 적합할까요? 네, 그런 점에서 컨테이너 학교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학교는 어떤 모습이고 또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부산 나우에서 점검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수영구의 한 초등학교. 다른 곳에선 수업의 한창일 3월 5일, 이 학교에선 컨테이너 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안전할 것이라는 건축 관계자의 말에도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때라는 게 청소를 자세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물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너무 왜 그래 가시라세요? 이날엔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불편함을 몸으로 경험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걸어가니까 소리도 심하고 울렁울렁거리는데 지금 속이 안정감이 없으니까 울렁울렁. 본래 있던 학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컨테이너 건물. 컨테이너 건물은 어째서 아이들의 학교가 된 것일까요? 지난 2월 28일. 제작진은 컨테이너 학교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찾았는데요. 바로 이곳이 750여 명의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사용하게 될 컨테이너 학교입니다. 기존 학교는 지난 2012년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돼 올해 개축에 들어가는데요. 181개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건물을 임시 학교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은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하는데요. 3층 높이 건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6학년이 1층에 있네? 6학년 1층에 있는 이유가 이게 삼는 게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삼는 게 그게 만약에 진짜 뭐 하나 나 상 하나를 풀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묻는지 뭐 화장실 당하면 다시 별사고맥으로 다른 학생들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엄마 전학 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컨테이너를 3층 높이로 쌓아 올린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컨테이너 구조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일까? 컨테이너 건축물을 연구해온 한 전문가와 함께 건물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뽑아내가지고 또 여기 땅에서도 오는 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수구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먼저 콘크리트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컨테이너 건물.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데는 콘크리트 고정못과 용접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 내 귀퉁이마다 서로 볼트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상호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옆으로든 위로든 간에 딱 붙어 있으면 굉장히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 각각이 결속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내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 복도와 교실. 한 클래스가 그죠?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교실과 복도는 아이들은 물론 다른 컨테이너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교실과 복도를 만들기 위해 없애는 것은 컨테이너의 벽체뿐. 단단한 쇠로 된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힘을 지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교실 중간에 있는 2개의 기둥 또한 지지대 역할을 해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구조보다 컨테이너의 근본적 한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 환기, 그다음에 단열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취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컨테이너가 어떻게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컨테이너로 지어서 그냥 30년 쓰지 뭐.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아무리 단열재를 놔도 여기서 쇠가 막 그냥 숯불구이 하듯이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만지면 뜨거울 정도입니까? 바깥쪽에는 손을 대입니다. 바깥쪽에는 손을 대요. 여름의 경우 환기나 절전 등의 이유로 냉방기를 하루 종일 켜둘 수 없는데요. 문제는 실내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것. 실제 2013년도에 컨테이너 임시 학교를 사용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컨테이너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을 임시 학교로 사용하는 수영구의 또 다른 학교. 2, 3층 높이로 쌓아 올린 이 컨테이너 건물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1년 이상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이미 컨테이너 건물에서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유독 참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음입니다. 엄청 덜컹거려요. 옆방에서요. 발로 쿵 하면요. 발에 진동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느끼는 소음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건 이제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원래 속성이에요. 그건 이제 이렇게 진동이 위아래로 다 연결이 되고 벽을 때려도 바닥에서 울리고 이제 그 철 상자니까 소리 전달이나 진동 전달이 잘 된단 말이죠. 소음과 진동 전달이 잘 되는 컨테이너 건물.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건물은 교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컨테이너 건물을 임시 학교로 사용하는 걸까? 학교 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시설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올해 부산에서 벌어지는 학교들의 개축 현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개축을 하게 될 학교는 총 7곳. 그중 컨테이너 건물 신세를 지게 된 곳은 6곳으로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컨테이너밖에 없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말고는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거든요.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부지나 공간이 없는 도심 속 학교의 특성 때문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는 컨테이너 학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짓는 건물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성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제품을 바로 주문을 해서 갖다 놔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간편하기도 하고 경제성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신축 건물 하는 것에 비한다고 그러면 아마 한 20분의 1? 또 다른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 동래구의 한 중학교. 화재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덧댄 계단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 나간 건물인데요. 학생들의 손이 닿는 날카로운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임시로 마무리한 모습. 높은 부분은 아예 방치돼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철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복도가 외부로 뻥 뚫려 있지만 안전시설은 오직 난간뿐입니다.
고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녹슬고 떨어져 나간 건축 자재들. 안전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만 추구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기관과 건축업자들의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이 됐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임시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임시로 뭐 6개월, 1년 동안 사용할 정도의 성능 기준만 갖추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만 큰 화재라든가 뭐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은.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미음자 형태로 설계된 건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 구조가 우리가 이제 디귿자나 미음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식 또는 중앙 코어식이라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난하는 피난자들이 중앙으로다가 집중될 수 있고요. 그 중앙 집중으로 인해서 뭐 어떤 패닉이라든가 거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피하고 뭐 피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권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안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미음자 구조의 경우 보는 것처럼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자들이 중앙의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것. 대피 도중 압사 사고가 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어 학교는 물론 일반 건물의 구조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에 우선을 두었다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 교육청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에 따라 건물을 설계했던 것일까요? 설계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지 여건, 건물 규모, 건물 형태에 따라서 계단이 어디 붙고 화장실이 어디 붙고 실이 어디 붙고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첫째는 학생들 수용입니다. 그죠? 수용을 교실에 어디 배치시키고 다음에는 계단을 어디 놔야 되고 댕기려고 하면은 다음에 화장실 어디 놔야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획일적으로 네 계단은 요 위치, 화장실은 요 위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건물 구조나 시설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던 컨테이너 학교. 모든 학교마다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부산의 중점관리 대상 학교는 84곳으로 앞으로 개축학교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컨테이너 학교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3년 정도 지금 컨테이너 가설 교사가 이제 설치가 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공론화를 해서 뭔가 개념도 정립을 하고 이제 뭐 이해 관계자들을 다 엮어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정립할 그럴 타이밍이 된 거죠. 지을 때 어떤 정말 안전성 있게 소음 없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1년이라도 행복하게 그 1년 정도 참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새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했다는 한 중학교. 안전을 위해 시작한 학교 개축이 아이들에게 괴로운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비가 새는 그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비 올 때 이제 물이 새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거기로 미는 장난도 치고 그리고 이제 바닥도 이제 좀 미끄럽고 하니까 좀 조심해서 다니죠. 특히 계단에서. 너 3층에서 뛰면 2층, 1층까지 다 들리고 그래서 소리 때문에 많이 불편했어요. 다시 컨테이너 교실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학 갈 때. 하나요? 전학 갈 때. 컨테이너 학교에 다시 다니느니 전학을 가겠다는 마지막 학생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1년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컨테이너 학교 신세를 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개축에 들어간 학교가 총 7곳이거든요.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위험 시설 판정을 받은 학교들을 모두 개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작년보다 3배나 증가한 겁니다. 위험한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요. 미래의 안전을 위해 당장의 불안을 감수하도록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닌데 말이죠.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교 건축 관계자에 따르면요. 학교를 신축하는 데는 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공사 기한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시학교에 대한 예산 투자나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만큼 이 안전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절대 소홀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축 업무를 담당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 컨테이너 학교의 안전 규정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을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아무런 사고도 없어야 하니까요. 네, 저희 제작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부산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